어디가 누구예요? 앞에 왜 누구야? 아니 나 아저씨. 앉아. 그래? 여기 세명 앉아. 앉아? 이게 앉아야지. 앞에 앉아. 또 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워. 나도 가방 좀 조금 실어줘 뒤쪽에. 아니 저기 하면 저희 대포 카메라 넘어뜨려. 여기서 아하. 넣었어요. 잠도. 여기 있어. 여기. 난 부담스러웠어. 맞아. 햇빛 때문에 부담스러웠어. 치료가 쌤, 저 숙제 안 받아봤어요. 아까 너 진짜 안녕히 가만 있지 않을 거야. 계세요.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손실과 내가 야이씨. 와. 진짜 삐끗 하다 진짜. 진짜 미쳤다. 밥 먹으세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과자 안 해왔어요. 아주 약간 저희 윗세대에 비해서 되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진짜 쉽지 않은 친구. 갑자기 나왔잖아 왔어. 실제 영화는 사람 내신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뭔 소리가 정신 나야 될것 같은데. 야, 왜 나만 아파하냐? 너무 태영이가 친구가 없어서. 아, 내 기계를 한 번씩 내가 말했지. 아니, 지금 선생님이 풀었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데이터랑 깜빡 나는 뭐야? 선생님 지금 저 가면 오래 기다리고 진짜 너 내년돼요 진짜 내년 노래방 갔다 왔어? 아니요 진짜요? 안 먹고 왔어요 다 이 시국에? 저희 마라탕 먹고 왔어요 아 거기 선생님인데? 아니요 거기 개맛없어요 말하고? 네 개맛없어요 아니 맛있어요 쓰라고 가보세요 맞아요 맛있어요 저는 매운 거 못 먹어요. 맵찔이요. 저 라면도 신라면 못 먹어요. 예? 못 먹어요 진라면 먹어요. 저도 진라에 쌈밥 먹어요 시작! 자, 오늘 3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교시는요. 저번 주 모의고사 풀었나? 우리 3월 풀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좀 많이 틀렸던 기술 지문을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티타임을 위하여 정도까지 좀 모의고사 분석식으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요. 나머지 두 교시는요, 시 세 편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정말고 포인트 그쪽도 그리고 우리 백석고 포인트 김수영 아저씨의 이제 눈 배울 거고요, 같이. 사랑은 좀 보편성이 떨어져요. 보편성이 떨어져서 눈 같이 있을 때 눈 정도 보고요. 그래서 3교시 때는 여기는 없지만 이제 동고 친구들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총 3편을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거시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시는 뭐 배웠어? 저번 시간 시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 가는 길 누가 썼어? 그렇지, 우리 김소월 아저씨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배웠었죠. 우리가 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해야 되는 이미지는요. 문학적 작품을 많이 확장을 하고 문학적 개념어들을 많이 확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약속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요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구나 라는 이미지로 이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다 다룰 만한 작품들이라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그 나비효과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작품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고전은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게 되면 좀 이제 쉬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딱 계약 그 3월 말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정말고사 여기에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딱 시작할 겁니다. 이제 공무도화가 제막내가 그다음에 뭐였냐? 그거는 현대시잖아. 다음 주에 할 거야. 공무도화가 제막내가 정읍사 송이 다 우리 어디선가 봤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비문학부터 조금 보죠. 비문학에 2학년 기술이라서 조금 힘이 없기는 한데 기술 비문이가 이 기술의 그 뉘앙스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되게 생소한 지점이기도 하고 그냥 되게 정보를 열거해 준단 말이에요. 특히나 2학년들은 투박하기 때문에 약간 논리보다는 약간 정보 전달이 조금 더 강해.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따오는 거. 그래서 우리 좀 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비례적인 부분들은 좀 잡을 만하니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면 우뚝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나는 그 아파트 위에 있는 거 보면 저렇게 저걸 어떻게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건물,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타워 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집을 올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건설 기계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올린다 라는 대답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조금 힘이 없지 않았나 2학년 물리라서 좀 더 가보죠.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지붕, 트롤릴, 후크 블록 등으로 구성된다. 벌써 좀 한숨이 나와야 돼. 왜냐면 하나의 역할분들을 우리가 다 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기술이라는 지문이 그렇고 이 지문의 특성상이 그래.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술 지문들은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전에 우리 3학년 지문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 툴을 좀 익혀놔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되게 친절한 그림. 만약에 그림이 없어도 옆에다 여러분들은 시각화를 하면서 그걸 좀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부터 보죠. 처음에 기초부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여기가 기초부예요. 그리고 역할은 뭐야? 얘를 지지합니다. 끝났어. 정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여기가 마스트. 정보는 어때요? 기둥. 벌써 끝났죠? 그래서 손가락과 펜으로 집어가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에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의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한다. 우리 예전에 기술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죠? 이게 요 인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느낌? 우리 예전에 그 항원 항체에 썼던 거 기억나나요? 항원 항체에 썼던 거. 그래서 이 스텝이 엄청나게 중요했단 말이야. 처음에 항체를 검사해서 누구랑 만난 다음에 복합체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이 구조 있죠. 여기서도 약간 작게나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를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하고, 세 번째는 뭐를 하고. 그런 것들은 차분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이 문장에서 답이 되는 지점들이 한 군데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천천히 볼까요?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텔레스코핑 케이지라는 개념을 줍니다. T로 써놓을 거예요.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만들어지고 얘의 역할은 뭐예요? 높이 조절이에요. 제일 약속하게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라니까. 마스트의 역할은 뭡니까?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그냥 정보만 잘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유압 장치를 통해
얘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운전실을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에, 그러면서 이 운전실이 올라가니까 마스트가 있었고 원래 이렇게 운전실이 있었는데 이 운전실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에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끼움으로써 이 단위 마스트를 끼움으로써 여기에 단위 마스트. 그래서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이 단위 마스트와 기본 마스트는 조금 느낌이 다르구나.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것들은 원래 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하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 단위 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서순들을 차례로 따라갔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 얘가 올라가니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거든요. 유압자치를 통해 운전실을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올리는. 이게 그냥 이 인과구조를 되게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쉬워. 그냥 줬잖아. 이렇게 막 뭐에 대한 막 역학관계라든지 대칭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정보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던져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 운전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여기 있네요. 옆쪽쯤에 이제 잡히네요. 운전실. 기술의 특징은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초부는 말 그대로 기초이기 때문에 지식인 거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니까 그냥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운전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서 뭘 하겠어요? 조정을 하는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의 장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하단이 하단. 그래서 이 운전실 하단부에 여기에 뭐가 있다? 선회 장치. 읽으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쪽, 상단, 좌측, 우측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얍삽하지만 기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단의 타워에는 그래서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 장치가 있고 중량물 왔다 갔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 상단의 타워 헤드에는 지구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뭐가 있어요? 얘 상단에는 타이바가 봐봐. 좀 이제 짝이 차시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왜? 대칭이 됐거든. 이 운전실을 기준으로 대칭이 만들어졌어요. 상단과 하단의 역할을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단에는 뭐가 있대요? 이 타이바가 있고. 그리고 얘의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 인장력 보강. 두 번째 평형 유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 선회 장치를 통해서 평형 유지를 한다. 이런 거 무조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기준을 그렇게 잡아시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가보죠. 지브는 카운터 지브와 메인 지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운터 지브는 비율이가 짧으며 일정한 무게의 콘크리트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메인 지브는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생각해야죠. 여기서 문제 나오겠구나. 왜? 아예 대놓고 문제를 던져주고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얘와 얘를 나눠주고 있어요. 얘와 얘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카운터 지브라고 부르고 이쪽 부분을 메인 지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차이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짧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뭐 잡혀요? 길다. 이렇게 잡히고요. 그리고 카운터 지브는 일정한 무게의 뭐가 있다? 콘크리트 평형추가 있다. 기술에서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서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이것도 이제 더 이제 보이는 눈이 더 커지는 건데 여기에 단어가 뭐가 잡혀 있게?
고정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짬이 차시면 이런 게 조금 예민해져야 돼. 왜냐면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얘가 움직일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없는가를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좀 예민해지면 또 좋아요. 이런 것들. 메인 지부는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량물을.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트롤리는 메인 지부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롤리 어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트롤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할까지도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중량물 수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트롤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콘크리트 평형주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정보 업데이트하면서 가는 거예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한 문단 중간쯤에 나오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제시해주고 있어요? 물음표를 제시해주고 있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얘들 얘와 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수평을 이루고 있어? 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대답을 해줘야 돼. 이 글을 통해서. 이 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쓴다는 것 자체. 그것은 바로 지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의 상식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뢰의 원리는 뭘까요? 지뢰의 원리는 결국 우리가 힘을 줘서 들 수 있는 물건보다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두면 어때요? 우리가 들 수 없는 무게를 훨씬 더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이 지렛대의 원리였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놈의 힘점, 그놈의 작용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데 지뢰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있는데 작용점에서 가하는 힘은 F,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D, 힘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F, 힘점에서 받침점까지를 D라고 할 때 FD, FD이면 지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앤서를 제시해주고 있죠? 뭐의 원리다? 이 지렛대의 원리다. 그래서 이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FD가 이제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공식을 쓰지는 않았지만 3학년이 되면요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는 작업을 통해 문제를 맞추게 만들면 보기에서 상황을 주는 거예요. 이 무게는 50kg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이고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던져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늘 준비를 하시고 2학년이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이제 등장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요 이미지는 좀 만들어 주셔야죠. 어떤 이미지? 요 이미지까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작용점이고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고 여기가 이제 힘점이고 여기가 F 여기가 작은 F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이 작은 D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여기를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같다고 했어? 요거 곱하기 요거랑 그죠? 요거 곱하기 요게 같을 때 평형을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평형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는 이유가 뭐야? 이미 얘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때? 짧지. 여기는 어때요? 길지. 그럼 얘의 힘은 얘에 비해서 작다. 여기는 크다. 여기는 작다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뭐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비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분수식, 곱셈식 이런 것들은 다 비례가 이미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칭 현상 정도의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게 돼요. 저때 공룡 발바닥자국 크기를 가지고 무게를 구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저때.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구한 전통이 있는 패턴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미지수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2학년 정도라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평형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보다 훨씬 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무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짧더라도 여기에 달리는 무게가 얘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타워 크레인의 평형추는 작용점, 운전실에는 받침점, 트롤리는 힘점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이제 받침점, 여기 트롤리가 이제 힘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타워 크레인은 두 지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부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하여, 그죠?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하여 길이가 긴 메인 지부와 평행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의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들어올릴 수 있는 증량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메인 지부 바깥쪽에서 들어올린 중량이 메인 지부 안쪽으로 이동한 것은 자유롭지만, 반대로 메인 지부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으로 밑줄 쳐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비례를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고정이죠.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화하는 건 뭐예요? 얘도 고정이에요. 수화물은 고정이란 말이야. 무게까지. 근데 뭐만 바뀌어요? 길이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 여기로는 갈 수 있지만 여기로는 못 간다는 게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의미를 물어보기 위해서 기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왜? 이 똑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가 어떻게 돼? 무거워지는 거고, 여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워진단 말이야. 즉 얘가 견뎌낼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뭐하면 무거워지면 얘는 들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하지만 얘보다 가벼운 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건 못 가고 가벼워지는 건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 비문학의 첫 번째 지점이라는 거지. 나는 이게 국어 영역인가 물리인가 이쪽 영역인데, 이 정도는 상식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만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환율 나와요. 금리 나오고요. 그 가격 탄력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거요. 경제처럼 보이지만 국어예요. 나중에 물리학 나와요. 우주의 암흑물질 나오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나오고 그놈의 슈레딩거의 고양이까지 나와요. 가상세계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국어 영역이 아니지만 출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걔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이 정도는 뭐다? 상식이다. 그리고 그 정도도 모르면 뭐다? 좋은 학교 오지 마라.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들 책 안 읽잖아. 여러분들 뉴스 안 보잖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때리면서 신문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문학을 통해서라도 습득을 해야 돼. 습득을. 여러분들 제가 비문학도 연결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잖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렛대 원리 나온 거 넣어놨고, 이렇게 힘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넣어놨으니까 또 풀어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알겠죠? 매주 쌓여야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자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 블록의 움직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했었던 이야기의 해답이 등장을 해. 존나 무거운데 어떻게 될까? 뭘 사용하기 때문에? 그놈의 움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크 블록의 움직도르에는 와이어 루프를 통해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이미지는 잡아주세요. 움직도르인데 와이어 루프를 통해서 사실 중요하진 않았거든. 하지만 버릇을 좀 드려야 돼요. 뭐와?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좀 버릇을 들이시고 이렇게
왜냐면 뭐가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진짜 수능에서도 이 연결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반대. 제가 이제 글을 읽을 때 항상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거시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 출제되는 원리 자체가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까 전에 고정에 네모를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뜨겁다, 차갑다. 동그랗다, 네모났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감각적이다. 어둡다, 밝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빅락을 이제 굴리는 원리들이 더 풍부해질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서 권상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안이. 얘 안에 있구나. 이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 안에 있는 전동기가 있고요. 이 전동기는 뭘 한대요? 회전을 한대요. 그리고 그 회전의 방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방향에 따라 와이어 원통의 모양의 드럼을 감거나 풀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립니다. 그래서 감다, 풀다, 당연한 말인데 들다, 내린다. 이런 걸 그냥 버릇을 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 대충 다 바뀌는 거고. 그래서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역학관계는 1의 양, 줄에 당긴 힘, 감아 올린 줄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느낌 봐야죠? 벌써 나올 거예요. 1의 양, 더블, 당긴 힘, F, 그리고 줄 길이, 감아 올린 줄 길이, S. 실제로 여기 미지수 넣어야 돼. 이거와 이게 같을 때 얘는 어떻니?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칙연산이 나왔다. 그냥 뭐 주고 싶어서 그래요? 비례 주고 싶어서 그래요. 비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불과 2년 전 수능에 그 분수식이 나와요. 요거. 이거랑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넘기면 C 곱하기 A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게요? 떨어져요. 이게 수능 문제였어. 원리가.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보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대충 눈대중만 하지 말라고. 시험장에서 물론 그렇게 하셔서 가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서울 가는 거고. 내가 이제 어느 결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80분 안에 풀려면 진짜 따닥따닥 해가지고 다 맞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연습을 한다 생각해 주시고, 자,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가 같다면 권상장치가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고정도르래만 사용했을 때에 비교해 움직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여 지상의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올리면 이는 양은 같지만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를 반씩 분산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게 되고요. 감아 올린 줄의 길이는 2배로 길어지게 됩니다. 뭐를 나눠주고 있어요? 뭐하고? 이 고정도르래요. 이 움직도르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올리면 돼. 얘가 올린 정도와 이 무게와 이 움직인 그 길이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1의 양. 1의 양. 하지만 움직도르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고요? 2분의 1이 되고요. 반비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줄의 길이는 2배가 정비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낼까 안 낼까?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길이를 손에 보면서 이제 힘을 줄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도 이런 움직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올릴 때마다 권상장치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감소하지만 권상장치가 감아올리는 와이어 로프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를 사용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 로프가 바람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도를의 개수는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힘으로 많이 남길 수 있으면 이득이긴 하죠. 길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모두 있을 수 있다. 엉켜서 꼬일 수가 있으니까 좀 제약이 존재하기는 한다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정보를 잘 나누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번 서준아 1번 읽어봐. 하이바는 구조가 다른 무게를 지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도 뉘앙스를 잘 보세요. 직접적으로 이걸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뭐가 잡혀 있어요 지금? 평형 유지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풀어서 문장으로 또 다른 말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타원 크레인에서 들어높인 중량물의 수평 이동은 트롤리와 선회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것도 그냥 안 준 거예요. 그냥 트롤리만 줬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지금 뭐까지 주고 있어요? 이 선회 장치까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시간을 줄여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지. 어차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식의 정보 정리는 필요하다. 얘도 이거였고 얘도 이거였으니까 괜찮아. 얼소의 이미지니까. 3번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움직도르가 사용되면 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에 프라블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타워 크레인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에 권상장치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두 개나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전동기가 권상장치 내부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도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가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장치가 이 안에 있는가와 작용이 대칭 되는가, 요 얘기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자, 5번 보죠. 왜 틀렸는지 봐봐. 얼마나 얍삽한지.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유압 장치를 이용해 다 맞았거든요. 근데 뭐가 틀렸어?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된다. 뭘 올렸어야 돼요? 이거잖아. 요 이미지인 거잖아. 뭘 올려야 돼요? 운전실을 올려야 돼요. 야, 설명하면 결국은 뭐예요? 딱 봐봐. 이거 그냥 설명하면 야, 이게 아니라 이걸 올렸어야 돼. 그러니까 틀렸어. 그럼 그냥 5초 만에 해석이 끝나요. 실제로 이거 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답을 찾아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가서 또 지막들을 읽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했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 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제안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이렇게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안 읽어도 돼. 이게 찰칵하면 제일 좋아. 이거를 다 기억하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2번 보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뭐다?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로 못 가냐? 왜 여기로 되는데 왜 여기로는 못 갈 수밖에 없느냐? 여기가 전부 다 뭐야? 여기보다 여기의 무게가 모아지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얘기한다? 1번 볼까요? 평행추와 운전실 사이에 평행추의 무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았었던 뭐예요? 고정이라는 것도 체크를 했었고, 즉 여기에 있는 힘은 이 F 곱하기 D는 뭐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보다 안쪽에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얘 힘보다 세지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투박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되게 잘 됐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1번으로 볼 수가 있고. 자, 3번 별표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짜 좋은 문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자, A와 B를 보이시죠? A와 B의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움직도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는 1개고요. 얘는 2개예요. 사실 그래서 고정도르의 1개랑 움직도르의 1개로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다? 아까 이거 쓰는 거죠. 이거. 근데 보기를 그냥 안 줬어. 그냥 주면 좋은데 어떻게든 비례를 한번 꼬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봐봐. A, B를 이용해. 제발 그리고 보기 좀 읽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틀린 이유는 이해를 했는데 틀린 이유는 또 보기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A, B를 이용해 같은 무게를 중량물을 각각 들어 올릴 때 번상장치가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자 고정되어 있는 게 두 가지야. 하나가 뭐예요? 무게가 고정되어 있어. 무게가 얘랑 같아요. 그리고 뭐도 같아요? 길이도 얘랑 같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뭔지를 보면 돼. 무게도 같고 길이도 같단 말이야. 그럼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니까. 예. 그죠? 그래서 번상장치가 중량물을 들어올 때 사용한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라는 거지. 그죠? 얘 원래 똑같이 움직이려면 얘 두 개니까 얘는 길이가 어떻게 됐었어야 돼? 얘가 길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두 배가 됐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이 두 배가 아니라 뭐예요? 고정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을 많이 쓴 건 어디야? 여기가 훨씬 더 힘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지. 왜? 힘을 2분의 1밖에 안 썼기 때문에 얘는 뭐인 거야? 얘는 길이가 똑같이 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비례를 이해하는 게 여기에 이제 포인트였어요. 요 비례를 이해하는 게.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안이에요. 그 다음부터의 사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기에 이 미지수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비례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내가 틀리셨다면 반드시 다시 해볼 거예요. 반드시. 얘는 2분의 1, 얘는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똑같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럼 뭐가 바뀌어야 까지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시입니다. 안 되면 가고. 알겠죠? 또 다시 풀어볼 거.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소설 하나 봅시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교훈과 재미를 주는 소설 중에 하나죠. 여기 봐봐. 소설 읽을 때 몇 개 강조 안 하거든요. 소설 읽을 때 그냥 편히 읽으시는데 좀 잡아야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이제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발 공간과 시간은 반드시 예민해야 돼. 왜? 모든 이 문제의 기준들은 배경이에요. 얘는 어떻게든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변하면 인물과 사건도 바뀌어요. 얘가 변하면 인물들의 행동과 얘네들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면 변화가 나와요. 여러 번 말씀드려요. 문화는 비문화가 달라요. 아까 좀 열심히 떠들었던 얘는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글 한 줄 자체가 이미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 고정이라든지 뭐 F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문제와. 하지만 문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처럼 풀기 위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A라는 등장인물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난 거, 어떠한 시간이 변하고, 그래서 이 B라는 지점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는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감정 변화와 이 행동 변화와 요 생각 변화, 가치 변화가 만약에 이게 주제랑 맞물린다? 그럼 그건 무조건.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주제를 관통하는 갈등과 맞물린다? 그럼 100%예요. 그건 수능 때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왜 이게 행동을 했지? 이 사람이 발화를 해.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인과를 만들어야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야, 소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1인칭이니 3인칭이니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역순행이니 전개 방식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표현법에 있는 건데, 글을 읽는 방식은 사실 이 두 가지 다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서준아, 예?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어? 뭐가 왜요? 자,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거 잠먹 아니야? 벌써 힘들어. 왜냐면 우리가 그 소설 중간에 우리가 난입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보기부터 먼저 읽으세요. 이런 문학적인 부분들에서 제발. 문제를 보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보기는 꼭 보시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 보기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으로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티타임으로의 아내 역시 아파트 주인을 매개로 중산층의 삶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니게 됩니다. 즉 이 아내가 키워드가 되겠고 이 아내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아내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에? 중산으로 편입하고 싶다.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아까 전 뭐 잡아드렸어요? 공간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이분화할 것인가? 이거 문제 나올게 안 나올게?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올 거야. 그 다음 설사 이 이분화 보기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소설에서 뭔가 나눠진다? 그럼 100%예요. 그 다음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도 등장을 해? 감정도 아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면서? 닮고 싶다. 나는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해요? 서준아!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까? 닮고 싶어. 이걸 동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감정 뭐예요? 경쟁. 내가 저놈을 이겨야겠어. 이런 식의 감정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럼 뻔해. 이 글에는 뭐가 있어? 닮고 싶어하는 행동과 바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바라는 행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매칭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을 밝혀준다. 지금 뭐가 있어요? 변화가 만들어진다. 지금 처음에는 뭐였어? 이게 욕구였잖아.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된대? 허상이 된다. 그럼 이 변화하는 이 지점이 뭘까? 이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겠네. 사전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 보기만 읽더라도. 봅시다. 자,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것 자몽 아니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른 공간에서 어디로 왔다? 아파트로 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 추론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점이 있으면 돼. 왜냐면 우리 문학에서 그리는 사회 현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아파트는 뭐를 형성하는 걸까요? 내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요즘 내 동생한테 들었는데 요즘 인스타 아이디가 약간 이렇대요. 한남 버니를 누구누구 진짜 어디 사는 누구누구 그다음에 월거지, 전세거지, 전거지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축적이 있어. 근데 이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서도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지만 그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집이에요. 제일 심한 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어 보이는 간직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창피함할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 좀 맛을 봐야겠기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행동을 해. 이 행동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야? 자몽.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자몽을 쌌단 말이야. 그럼 이 자몽을 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유.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잡지에서 봅니다. 잡지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내면적인 이유는 뭘까? 원래 난 뭐였어? 티타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다과들도 내는구나. 그 뭐예요? 남들과 경쟁하고 싶은 거야. 닮고 싶어하고 경쟁하고 싶은 이 심리가 깔려 있는 거야. 이 감정. 보기에서 등장을 했어.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안 쓰나 봐요. 화보에는 없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가지 않더라고요. 바나나는 낱개로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그래서 이 자몽을 산 이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 나머지 것들 안 사고 왜 자몽을 샀는가? 왜 적당해서요 여기. 근데 봐봐.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은 듣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싼 이유가 나오죠.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걸요. 네 참. 저쪽 동생에서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자,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오고. 이쪽 동네와 과거에 살았던 동네와 저쪽 동네와 지금 여기 있는 이쪽 동네. 자몽이라는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내고 있었다.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들이고 아직 뭐예요? 여기 있는 거지. 아직 여기 있는 거. 밤찬이 제공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다면 부질없는 반찬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밤마다 조금씩 식구들에게 티타임의 멋지게 곁들여는 간식을 제공했다. 밤참은 같은 내용의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키위도 나왔고 멜론, 카스테라, 전병,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은 화과자는 하루에 2개씩 내가 먹어치웠고 슈크림은 나 대신 아이들이 밝혔다. 습관처럼 고약한 것이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반찬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을 무엇인가 내어줄지를 궁금해하기도 했고 두 아이와 아내와 3명을 차린 사이가 아니어서 밤참을 독촉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영화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화를 하실 부분이 뭐냐면 주인공의 감정이에요.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이 사람의 감정 제발 버릇들이세요. 소설에서 감정 나오면 똥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행동이 인과성들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반겼어 안 반겼어? 안 반겼지. 하지만 점점 뭐가 들면서 습관이 들면서 그 감정은 뭐로 바뀝니까? 기대감으로 바뀌는 상태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었던 이유까지도 이제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밤참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왜 했어? 뭐의 연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앞으로 있을 다가. 이 티타임의 뭐였기 때문에? 연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 외워하나지. 아마 망견회를 가느냐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망견회를 하나 봐요. 상가에서 엿드는 건데 여자들 입에서는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참 시간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날이 밑줄 쳐 있지 않더라도 찝어야 돼요. 왜? 뭐의 지점입니까? 변화의 지점이니까. 변화의 지점이니까.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북이 드물게 밝았습니다. 뭐가 동그라미야? 밝았다야. 그럼 이 사람은 왜 밝았을까? 그럼 여기는 어두웠겠네?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거거든요.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근데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가계부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하긴 그동안 무리를 했어요. 이쪽에서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엉뚱한 지출을 했으니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기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마주 나갔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갔을까? 그다음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워하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밀려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 손을 떨었지요. 막년회도 안 나간다면서 시시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당분간 맘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얘가 그렇게 나간 이유가 뭐예요? 이 티타임을 언제 할지를 정하기 위함인 거야. 이게 조금 빨리 하는 거였으면 이걸 계속 지속하면 됐거든요. 근데 우리 막년회 다 끝나고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월 끝나고 이 12월 끝나고 1월 끝나고 하겠구나 라는 뭐야? 시간이 걸린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우연이 아닌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당분간 방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는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도 들었다. 자, 감정 포글 한번 치셨나요? 화자의 감정 뭐였어요? 요거에서 뭐로 할게요? 아쉬움과 플러스 뭐예요? 개운함.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대충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예 글을 읽을 때 버릇을 들이세요. 감정 잡는 거. 단순히 여기서 문제 OX가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글 읽는 기준들이 돼. 전부 다. 그다음 중량. 얼마 후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며칠 뒤 아내는 급작스럽게 티타임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됐지만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네요.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군. 아내는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을 내켰습니다. 자조. 스스로 비웃는. 씁쓸하게 웃는. 그러다 말했다. 아니더라고.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다시 우르르 되돌아왔단 말인가. 아내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이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요. 앞동에도 인터폰을 두드렸는데 바로 앞에서 모를 리 없겠죠. 모두 시치미를 들고 있는 게 분명했다고요. 그날 밤이 뭡니까? 티타임을 갖자고 복도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날 밤이겠죠. 아무튼 들어오더니 집 구경을 하자면서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다지 볼 게 없는지 시들해져서 거실에 있었어요. 누가 커튼 색깔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식탁보다 가까운 거로 했었고 이쪽으로 왔는데 앞서자 우리 애들이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던 거라고요. 미처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넣지 못했던 것이었죠. 애들이 그때 피자 같은 것을 먹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은 아마 그때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대칭 나와요. 뭐가 대칭됩니까? 떡과 피자가 대칭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뭐랑 연결돼요? 앞에서 했었던 이분법적 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뭘 느끼고 있어? 아들이 떡을 먹고 있어서 뭐예요? 창피하고 있어요. 왜? 아파트에서 사는 중산층답지 않고 그때 피자 같은 거 먹었었어야 돼.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주인공이 뭐라고 쓰냐? 이 주인공 역시 뭐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 작품은요 아내를 되게 비판적으로 그려낸 분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누구도 똑같았던 거야. 주인공이 나조차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여기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글쎄 13호 여자가 떡 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도 않고 떡을 줍더라니까요. 그것도 손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고 티타임은 그만두고 떡 잠시나 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찜통에 쪄냈고 봉지를 몇 겹이나 했을까요? 얼마나 신나던지. 아내는 근데 신나게 조잘거려야 한다. 신났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내는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했던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되겠죠? 여보, 그런데 나는 왜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지요? 슬펐기 때문이니까 근질근질 거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포인트 뭡니까? 요거지. 즉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바로 뭐였다? 떡을 주워 먹는 이쪽 집안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요게 이제 감정 변화의 이유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죠. 1번.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칭,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아내의 이야기가 거의 주고 되기는 하지만 그 아내와 아내가 이제 같이 그 경험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인물로부터 전해지는 사건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이 사람을 다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아내가 했었던 그거를 전해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특정 인물의 성격과 같은 외향적 특징.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외향적 특징 묘사가 나오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면서 읽으면 상관없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죠.
4번 인물 간의 대립된 행동이 갖는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게 갈등이죠. 여기서는 갈등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조성된 갈등, 물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긴 했지만 왜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이렇게 갈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소설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갈등이 나오는 지점들은 언제나 뭐하다?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부분들이죠. 자, 6번 봅시다. 그래서 보기는 뭡니까? 이렇게 시간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품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시간 대비 변화가 어떤 양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번 기억, 그날. 이 자몽 갖고 온 날이죠. 동양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왜 굳이 자몽을 사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괜찮죠?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밤참이 제공된 것을 보니 티타임을 갖지 못한 것이겠군. 아 니은 그죠 니은. 그러다가 디귿 밤참이 제공되지 않아 서운했지만 아내의 무거운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 자 감정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안타까움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지금 그 지점의 감정이 어디기 때문에 이쪽이 지점이죠. 아쉬운 거 맞거든요. 하지만 어떤 감정이었어요? 아내와 마찬가지로 개운함을 느낍니다. 아내 감정은 뭐예요? 밝았다잖아. 즉 이 행동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어요? 후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때리고 있어? 안타까움으로 때려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은요, 첫 번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행위, 감정의 인과성 잡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행동이 안타까움이다. 이러한 행동이 개운합니다. 이런 것들을 맥락화,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필수적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야, 갑자기 가다가 거지한테 꽃을 따다가 줬어. 그럼 이때 이 감정은 뭐라고 할까? 거지한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꽃을 따. 그래서 이제 줬어. 그럼 이 사람의 감정은 뭐였을까? 이 감정은 뭐라고 해야 돼? 연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연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약 올리기 위해서. 아니 돈을 줘야 되는데 왜 꽃을 줘요?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래 버리면. 이게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감정은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리고 같이 그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은 이 꽃이 연목이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한테는 약간 되게 부정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되게 좋은 행동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보편성이에요. 내가 그런 게 어렵다면 이런 보편성을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감정선들을 보편하는 거예요? 뭔가 욕구, 중산층으로 가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하려 할 때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부서지는가, 허망하고 허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보편성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감정의 행위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개운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놀랍게도 작년 수능에서도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 행동에 그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의구심이 아니었고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7번. 조금 어려웠어. 좀 어려웠는데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되게 그럴싸한데 왜 틀렸는지 보시면 되는데 1번 볼게요.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하여 티타임을 갖겠다라고 결심하게 하는 소재가 있거든요. 1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얘는 이미 자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었어? 티타임을 하고 싶었어. 이 잡지는 뭐의 변화를 만드는 거였죠? 이 잡지는? 이 자몽. 즉 그냥 티타임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지점이었지 내가 다가를 해야겠구나의 지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지만 문제 구조 자체는 되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 문제 자체. 이거로 인해서 뭐가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지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현재 소설뿐만이 아니라 고전 소설에서는 거의 진짜 무조건 나오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 바다에 올 거를 알았나 몰랐나. 이 사람이 내 딸이라는 걸 알았나 몰랐나. 이 사람이 다가와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나 몰랐나.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행동에 인과가 되게 달라져요. 봐봐, 법도 똑같아. 우리가 사람을 찔러. 근데 이 찌르는 게 이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때와 모르고 있었을 때가 법의 형량이 달라져요. 행동의 인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 오늘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 중간중간 지점들이.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 내내 이제 내신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이렇게 마무리를 되고 아마 이제 3월 말쯤 다음 주인가요? 28일? 그쯤에 아마 3월 모의고사 있는데 그때 이제 과제로 드리기는 하겠지만 좀 메인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바로 내신이니까.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만 이제 볼 텐데 그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감정의 인과 공간에 대한 인지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다가 내신 첫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죠.